여러분은 인생 질문이 있으십니까? 즉 말해서 평생을 통해서 내가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마 짓궂은 친구들은 내 짝이 어디냐,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테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인생 질문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저는 이 나라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왜 어떤 국가는 실패하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영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과학기술 그리고 혁신이 이 국가를 발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의 정책 자문을 하는 그런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 다자 협력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가 늦었는데요. 저는 장용석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인생 질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걸어온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때 그리고 석사 때까지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역시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퍼블릭 팔러시, 정책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과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 그런 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OECD CSTP라고 하는 조직의 의장이 됐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국가혁신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는 R&D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과학기술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는 우리나라 1인당 GDP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6.25가 끝나고, 6.25가 언제 끝났죠? 1953년입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45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2019년에는 10번째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됐고요. 더욱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ODA를 받던 나라에서 ODA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ODA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해서 부자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국가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받아오다가 드디어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국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GDP를 늘리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0년대에는 경공업을 했습니다. 섬유라든가, 안 그러면 푸드, 이런 것들을 했는데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70년대 넘어가면은 철강,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한 거죠. 조금 더 스페시픽한 복잡한 그런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80년대 넘어가면은 자동차 조립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넘어가면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정보통신 이 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60년대부터 90년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욱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간 거죠. 여기에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 거기에 바탕한 혁신이 없었다면은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과학과 기술, 거기에 바탕한 혁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GDP를 높일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비중입니다. Integrated Circuit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그리고 차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이테크 산업 상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다는 의미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베이직 리서치, 기초과학을 연구를 해야 되죠. 어플라이드 리서치, 응용 연구를 해야 되고요. 디벨롭먼트,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지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왜 합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교수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1990년에 발표한 그런 이론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 마이클 포터는 제일 먼저 자원에 기반해서 발전을 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원이 쌓이면은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근거해서 발전을 한다.
그리고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혁신에 기반해서 발전을 하고요. 거기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웰페어,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서 그대로 발전을 해나간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원에 기댄, 그러니까 굉장히 싼 그런 노동력에 기반해서 발전을 해오다가 70년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해서 투자에 근거한 그런 발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80년대에 넘어가면 완전히 투자에 근거한 그러한 발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어느 정도 혁신에 기댄 그런 발전을 이룩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혁신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strategic way, 전략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는 거 여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평생을 통해서 답하려고 하는 그 질문에 지금 아직도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국가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는 성공을 하고요. 어떤 국가는 실패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라질 사업의 한 단면입니다. 페이턴트 여러분들 아시죠? 특허입니다. 특허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양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브라질 굉장히 큰 나라죠. 그 큰 나라가 아직도 페이턴트, 특허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특허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브라질보다 못하다가 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산출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현명한 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브라질처럼 여전히 구진국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발도상국에 많은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정책 자문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파라과이, 하나는 칠레, 하나는 우루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는가 거기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하게 됩니다. 공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여러 많은 숫자의 그 대중들 앞에서 그 강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옆에 보면은 그 지역 신문이 이렇게 돼서 특필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터내셔널 폴리시 컨설팅을 아주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OECD 아시죠? 많은 국가에서 OECD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 만든 그런 보고서들을 활용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OECD는 1948년에 세계 2차 대전 후에 마셜 플랜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유럽 국가에. 그래서 처음에 만든 이름은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이라고 해서 OEEC였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부터 다른 나라들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 OECD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은 디모크라시하고 마켓 이코노미입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기반을 만들어서 똑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조직의 핵심 임무입니다. 지금 현재 37개, 아마 다음 달이면은 38개가 될 겁니다. 한국은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지금 곧 바뀌게 되는데요. 신임 총장은, 사무총장은 호주 사람입니다. 예산은 386밀리언 정도가 되고요. 근데 OECD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회원국들 전체의 GDP를 합하면은 전 세계 GDP의 6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80% 이상 가다가 지금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잠깐 OECD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요. 우리 국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있는데 이 사법부 기능만 빠지고 행정부와 국회의 기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국회에 속해 있어서 제일 위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사회 아래에 여러 분야로 쪼개져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커미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31개 정도 커미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CSTP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라고 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안에는 전문적인 워킹 파티라고 하는 작업반들이 있습니다. 지금 6개 정도가 있고요. 이 이사회, 국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누군가 하면은 사무총장입니다. 여기서는 프레지던트로 그러지 않고 세크리터리 제너럴이라고 하죠.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각 부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러 개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3개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디렉토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CSTP를 지원하는 디렉토레이트는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라고 해서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레이트 밑에는 디비전들이 있어서 각 워킹 파티들을 지원하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CSTP는 다시 보면은 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핵심 임무가 뭔가 하면은 회원국 간의 과학과 기술 혁신 정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협력을 통해서 회원국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하느냐? 고용 창출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CSTP가 만들어진 것은 1972년에 만들어졌고요. 매년 2번 정도 정기총회를 합니다. 3월 아니면 4월, 10월 아니면 11월에 정기총회를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를 하게 되죠. 지금 현재 37개 회원국하고 거기에 오버저버라고 하는 1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OECD에 가입하기 2년 전에 이 CSTP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작업반들은 TIP, NEST, GSF, BNCT, 스페이스 포럼, 오션 그룹 이런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그 이슈들을 논의를 해서 CSTP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CSTP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게 처음에 이 CSTP의 전신이죠. 전신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의장단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CSTP 총회의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제일 앞에 이제 보면은 그 사무총장이 있고요. 여러 디렉터레이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때 한 3년 전에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있고요. 굉장히 하이 레벨 미팅 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OECD 본부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에 17구에 있는데 굉장히 나지막한 그런 옛날 고성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의 모습이 가장 전형적인 총회 모습입니다.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각 국가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국가 이름을 만든 팻말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발언을 하고 싶으면은 이 팻말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의장이 그걸 보고서 나중에 지목을 해서 발언권을 주게 되는 거죠. 밑에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CSTP에서 지금 어떤 의제들을 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어떤 핵심적인 의제가 진화를 해왔습니다. 2009년, 10년쯤에는 이노베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12년 때에는 그린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녹색 성장이라고 그랬죠. 녹색 혁신. 그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서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OECD 전 세계에 던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SDG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이슈가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유엔에서 OECD는 이미 2년 전에 이 주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를 전 세계에 그리고 유엔에 던져서 새로운 SDG라는 그런 이슈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후속으로 논의한 게 Inclusive Innovation, 포용적인 혁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처지면은 아마 평생을 앞으로는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2011-12년 회계연도에는 코로나 이후에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연도의 핵심 정책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과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transformative technology, 그러니까 전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했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데이터와 정책 툴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의장이 됐습니다. 요게 지난 4월 초죠. 4월 초에 제가 의장으로 데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고요. 줌으로 이렇게 영상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빨간 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접니다. 참 못생겼죠. 그래서 CSTP 의장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의장의 역할, 체어라고 부르죠. 체어라고 하는데 의장의 역할,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역할은 회의를 주재하는 겁니다. 그걸 체어링 아니면은 프리사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총회 때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고요. 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또 결론을 내줘야 되고요. 또 주요한 결정 사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이나 각종 미팅에 초대돼서 주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겁니다. 어젠다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주요한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선정을 하고 그걸 다시 사무국과 협의를 하고요. 또 주요한 그 국가들, 주로 이제 의장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뷰로라고 합니다. 의장단에 포함된 그런 바이스 체어들하고 사전 조율을 하게 되고요. 또 CSTP 회원국의 만장일치, OECD는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하도록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CSTP를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G7, G20, 뭐 EU, UN, 유네스코 등등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CSTP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커미티,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커미티, 예를 들면은 환경 위원회, 뭐 경제위원회, 뭐 이런 노동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OECD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모든 위원회들이 참여하는 그런 크로스 커팅 이니셔티브를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CSTP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CSTP 의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STP 의장이 되려면은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많은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회원국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스킬입니다. 바이링구얼은 미니멈이고요. 많은 분들은 보면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두 가지 언어를 하면은 바이링구얼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 바이링구얼 썼습니다. 세 가지 언어를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트라이링구얼. 그죠? 네 가지 언어를 하면은 쿼드링구얼. 자, 그러면 한 가지 언어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아메리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섞인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한 가지 언어만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세컨더리 랭귀지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요거는 내가 이 글로벌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라이팅도 해야 되고요. 리스닝, 스피킹 다 해야 되죠. 거기에 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할 때 또 마이너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액센트들을 씁니다. 같은 영어를 하는데도 굉장히 다른 영어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OECD는 지금 현재 영어와 불어, 프렌치를 공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랜슬레이터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동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문가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CSTP는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퍼트 날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젠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이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외교적인 자질을 들고 싶습니다. 외교적인 자질이라면은 이 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국하고 참여국들이 그 국가의 역사적인 상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제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제가 알고 있어야 그들과 대화를 할 때 끊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교적인 형식과 의정과 태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성입니다. 진정으로 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정도로 자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개통철학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문을 하고 내가 정책을 하고 할 때 두 가지 디멘전이 있다. 차원이 있다. 하나는 포커스고 하나는 로커스다. 포커스가 뭡니까? 어떤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이 있게 알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질문을 가지기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답을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깊게 팔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질문을 가지게 되면 가장 재미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깊게 들어가되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전체 중에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Analytical Capacity. 요거를 냉철한 머리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제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학자로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나는 냉철한 머리와 또 하나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냉철하게 어떤 주제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들 금방 지치게 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동기, 그거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질문이라는 게 바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도록 만들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깊게 들어가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국내에서 하느냐, 국제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로커스라고 하죠. 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이 장이 저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커스를 하기 위해서는 랭귀지가 필수겠죠. 그리고 글로벌 동향이나 세계사나 이런 상식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진실되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디플로매틱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의전을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 예절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한 가지 더 디멘전을 붙이자면은 매니지먼트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포커스와 로커스, 훌륭한 포커스와 로커스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은 리더로서,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아마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성장을 했을 때 그 조직을 훌륭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리더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조직을 관리하는 역량, 여기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디멘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데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인생 질문 지금부터 찾아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통해서 어떤 질문에 내가 그 답을 하려고 지금 이 세상에 났는가, 그거를 가지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굿락.